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프로젝트 관리 전문 방송 나는 PM이다 제1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저희 방송이 또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또 그 국내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웃죠? 네. 일단 그 백강구 이사님 인사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 때 회사를 옮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회사명을 좀 말씀드리면 젠섬 코리아라는 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의 PM 담당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백광구입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출장 때문에 못 왔는데 두 달 만에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PM의 이사로 디렉터로 가신 거예요? 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형 대표님도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리서치의 김태형입니다. 정말 간만에 또 전 4일 된 것 같은데 벌써 4주가 지났네요. 야. 진짜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따 오늘 뭐 유니폼 입기로 해놓고는 오늘 꼭 짚고 넘어야 돼. 한 사람은 유니폼 잊어버렸다 그러고 말이죠. 네, 다음에는 꼭 저희 셋이 그 유니폼을 맞춰서 입도록 아닐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잊어버렸대요. 뭐 알아서 또 저기 지마켓 사겠죠 뭐. 네. 예, 그리고 저는 PM 인사이드 대표 한동환이고요. PMP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방송에 이제 모태가 된 게 PMP 카페인데요. PMP 카페가 이제 예전엔 독립 도면이었다가 지금 이제 네이버 카페로 이전을 했는데 최근에 한 1,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전혀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데 저 매달 올리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요즘 그래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두 분이 좀 열심히 좀 저희 카페에 좀 방문도 해주시고 글도 좀 그럼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 노력한다는 하니까, 말은 진정성이 없어. 예. 언제까지 몇 개 올리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2부 게스트 손님인 KT ENG 코어의 두봉수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좀 뜨거운데. 예, 반갑습니다. 예, 앉으시죠. 예, 저쪽을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자 일단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그 두봉수 부장님의 또 뒷조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KT 그 ENG 코어 그룹 고객본부 프로젝트 PM이시고 KT IPCC 구축 사업 PMO 테크니컬 아키텍트였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 자동차 고객센터 구축 솔루션 PM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상담 센터 구축 PM 이렇게 제가 받은 게 이게 다인데요. 네, 제가 그렇게 적어드렸어요. 예,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KT 그룹사의 그 네트워크 부문 전문 회사인 그 KT ENG 코어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맡은 업무는 그 컨설팅하고 프로젝트 PM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M은 저 이제 주로 IPCC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IT 분야에서 조금 약간 희소성이 있고. 죄송합니다. IPCC가 뭐의 약자인가요?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려요. IT 아니신 분들은 인터넷 프로토콜 컨택 센터의 이제 약자입니다. 좀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해석을 폰이나 114 여러분들이 상담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뭐 S 모사 통신을 쓰시던 K 모사 통신을 쓰시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질의사항이라든지 확인을 할 때 콜센터에 반드시 통화를 해요.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센터에 한 번도 통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그 민원이 접수되고 해결되는 그 과정들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이제 IPCC인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인터넷 프로토콜이 붙는 건 그 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해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저희가 레가시 교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교환기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점차 이제 네트워크의 발전이 되면서 저희가 일반적인 유선 통신이 거의 네트워크화 현재 돼서 이제 인터넷 포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VoIP화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콜센터 시스템의 트렌드도 전부 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한 VoIP를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장비 절감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만으로 예. 교환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늘 그 콜센터에 전화하셨을 예. 때 상담원들하고 통화하는 그 음성을 인터넷 프로토콜로 제공하고 거의 뒤에 백단에서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통틀어서 그냥 IPCC라고 일단 표현을 합니다. 홈쇼핑에서 주문 전화하는 것도 그렇죠. 콜센터가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영역의 콜센터를 여러분들이 늘 접하고 계세요. 근데 예. 대부분 이제 콜센터 하면 좀 앵그리 모드죠. 뭔가 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사실 다산 콜센터.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국내에서 아마 콜센터 사례 중에 가장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다산 콜센터로 항상 사례에 들어갑니다. 예. 다산 콜센터 120번이 한 번도 전화 안 해봤어요. 예, 저도 120번 뭐 저도 직관적으로 조금 관여가 돼 있습니다만 예전에 아마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여태까지 그 IPCC 구축 저도 이제 엔지니어로 출발을 네. 해서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지금부터 한 십 몇 년 전부터는 주로 이제 구축에 관련된 네.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설계 그다음에 이제 PM 아키텍트. 네. 업무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가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더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콜센터 업계에서는 가장 최고봉? 네, 그건 너무 과찬이시고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많으신데. 콜센터의 히딩크. 저가 그 아키텍처가 왜 숲을 바라보시 주라는 이게 조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경험이 많아겠네.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거든요. 음. 네,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이게 이제 뭐 IPCC가 좀 일반 IT 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이제 IPCC 다른 말로 이제 CT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텔레포니 인티그레이션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IT를 계속 오래 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이게 뭐지 네. 하는 좀 분야인데 저희 업계에서는 뭐냐면 아마 IT SI 프로젝트 중에 가장 하드코어한 프로젝트가 이제 CTI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구축했던 저희 그 KT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마 단일 센터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센터가 아닐까 합니다. 상담원이 한 11,000명입니다. 네? 11,000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프로젝트를 와.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좀 대외적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그런데 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시스템도 11,000석의 상담원을 한 시스템으로 묶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그럼 되지 않을까. PMI 컨퍼런스에 발표해도 되겠다.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PM 쪽에 굉장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예. 그 사례를 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보통 이제 보통 단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예.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PMS라고들 흔히 예. 많이 얘기하는 PMS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프리랜서 생활도 해보고 PM 네. 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갑 측과 고객 측과 항상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이 PMS의 필요성을 항상 언급을 하는데 예. 고객들은 왜 그런 거에 비용을 투자를 네. 해야 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거 사람이 그냥 이메일 받고 엑셀로 자료 보고 자료 다 취합해서 보고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뭐 관리 툴까지 써고 이거를 우리가 왜 사서 해야 되느냐.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스템에는 투자하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100% 반영해서 적기에 한정된 비용을 가지고 적기에 딱 네. 끝내기 위한 게 프로젝트인데 그걸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 관리 툴을 도입하는 목적과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아직까지도 좀 그걸 대부분 어떻게- 김태형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여러 기업을 많이 만나보시니까 전문가들. 예. 언제 전문가 됐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작년에 제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제가 접목을 해서 예.
어떤 사상을 담아서 했는지를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제 그 발표 시간을 그런가요?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잘 못해서 예. 요건가요? 예. 여기 보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이 한 1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 기간만 1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많다면 많은 비용이고 사실 많네요. 뭐, 적다면 IT에서는. 그래서 총 13개의 이제 솔루션 수행사들이 투입이 됐고요. 네. 월 투입 인원이 약 100여 명, 그러니까 총 1000명이 연인원으로 따지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20개 단위 프로젝트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PCC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혀 별개의 한 10몇 개의 시스템이 융합이 돼야만 하나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전화 걸었을 때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내 업무 처리되는 게 굉장히 몇 분의 통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솔루션들이 예. 다 연동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저희가 100%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예. 패키지를 사와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 통합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제가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가 참 머리 아팠던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13개 회사에서 20개의 단위 프로젝트, 저 하나의 프로젝트만 해도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만한 것들이 20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진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 100여 명에 달하는 상주 인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비상주 인원에 대한 예. 일정 관리, 또 개인별로, 개발자들별로 타스크가 주어지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죠. 이제 없을 수가 없는 다큐먼트들, 네. 소스들, 보고서, 또 시험 문서들, 그 다음에 매일 일어나는 미팅, 회의, 의사결정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또 이게 만천석이라는 상담석 안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업무 조율을 해야 될 예. 스테이크홀더들이. 왜냐하면 또 각자 이제 자기 팀의 업무가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얽히고 설킨 20개 솔루션의 13개 회사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게 아주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T 쪽과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 툴을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굉장히 메쉬 형식으로 엮여있는 복잡한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하나로 통합을 하자라는 이제 도입 목적을 가지고 설득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툴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실행 전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젝트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워터폴 방식, 어떤 네. 것들은 애자일 방식,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걸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자니 너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섞었습니다. 이게 일명 하이브리드 방식. 예, 하이브리드 애자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섞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까지는 워터폴 방식을 준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시험 단계에서는 애자일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단위로 계속해서 리스크 팩터를 점검하면서 2주 단위로 시험이 계속 돌아갑니다. 만족할 때까지. 예. 그 이후에 계속 점검하고 하는 사이클들을 돌리고 하는 이유가 보통 개발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꼭 예. 시험 단계 끝난 후에 새로운 개발 사항의 도출이라든지 예기치 못했던 에러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리스크가 막판에 몰리는 경향이 좀 많고, 그건 바로 예기치 않은 프로젝트 연장을 가지고 또 비용의 손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약간 변칙적인 방식을 좀 도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 툴에 녹여낼 거냐.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설계 사상은 저희가 PMBOK 5판을 기준으로 해서 예. 기본적인 설계 사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총 착수, 기획, 실행, 감시, 통제 이제 4개의 거버넌스를 놓고, 5개의 거버넌스를 놓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 범위, 시간, 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영역을 따로 이제 구축을 네. 하고요. 그다음에 수행사들의 프로젝트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과연 처음에
저희와 고객과 약속한 대로의 일을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들을 각자 이제 삽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구 관리,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진행하는 타스크 관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소스라든지 문서에 대한 형상 관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다 보는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이제 설계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화면을 저희가 이제 업무를 구성을 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PMO 그룹과 수행사 그룹으로 이제 두 개를 팀을 나눠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제 PMO 그룹이라 하면 KT 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이제 프로젝트 PMO, 아, 이제 KT 본사의 PMO는 이제 업적으로서 이 네. 화면을 다 볼 수는 있지만은 이제 간섭은 하진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현황은 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IPCC PMO가 이제 관리하는 이제 전체 PMO의 통합 현황, 그다음에 이제 멀티 프로젝트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구 사항을 개설하고 변경하고 완료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사에서는 자기 프로젝트만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어떤 KPI, 어떤 마일스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그다음에 팀원 입장에서는 내 태스크, 내가 해야 될, 내가 어떤 일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사상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모든 팀원이나 개인이 이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구성한 이유는 딱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일, 그다음에 내가 참조된 일, 내 책임은 아니지만 알아야 될 일,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연이 됐고 현재 얼마나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며칠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들을 한눈에 이제 현황을 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언제든 접속할 때마다 이제 나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공지사항,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통해서나 개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이슈나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슈 공유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사람은 알고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프로젝트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 거기에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스토리 라인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거버넌스하고 현황인데요. 이 거버넌스에는 이제 각 단계별로의 이제 협업되는 산출물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형상관리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의 이제 전체 지침이 되는 각종 계획서들을 이제 저희가 올려놓고 이제 프로젝트 팀원들이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제 잡아놓은 거고요. 프로젝트 현황은 현재 모든 진행되고 있는 뭐 유형별, 상태별로 해서 현재 이 프로젝트, 이 단위 프로젝트가 각각의 단위 프로젝트가 얼만큼 현재 진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얼마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래 있는 툴에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50% 이상 이 업무에 맞게끔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보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보고 자체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일보고 하는 것 자체가 개발자들이나 개발 PM들한테 굉장히 시간을 뺏기는 일입니다. 네. 사실 전날 작성을 해야 되고 네. 아침에 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몇십 명이 또 모여서 차례를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일일 보고로 매일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따 보실 그 타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저희가 정확히 관리하면 여기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연되고 있는 상황,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이 업무가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지, 누구의 규칙 사유인지, 아니면 거기 이제 코멘트를 또 달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주간 보고도 저희가 따로 그 고객사한테 주간 보고를 따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보고를 따로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다 이제 각자 솔루션 PM들이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런 그 타스크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전체 진행률이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가중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정성적인 업무 요약. 여기서 뭐 어떤 이슈가 현재 발생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네. 거고. 이제 지연 현황을 이제 이 프로젝트 툴을
제가 쓰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좀 막말이 나올 것 같은데 뻥을 못 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툴을 쓰진 않을 때는 저희가 그냥 엑셀 자료나 파워포인트 자료로 해서 진행률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계산해서 예, 쓰거든요. 예, 예. 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안 된 것처럼. 안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지연이 나왔을 때는 캐처 플랜을 작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이 툴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모든 행동들이 하는 행위들이 다 드러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타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WBS를 각 업체별로 받아서 개인별의 타스크 WBS 목록을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두봉수라는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을 자동으로 제가 임포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전부 다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앞장에서 그 진척률 관리를 할 때 가중치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네. 가중치를 주는 베이스가 이제 WBS 베이스로 가중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W 베이스는 일단 수기로 작성을 하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일을 언제 시작해야 되고 WBS당 언제 종료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료 기한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게 되면 반드시 연장해야 되는 사유를 달아야 되고 해당 PMO의 그 사유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 묶인 일이 같이 아시잖아요. 같이 쭉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업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산출물 예를 들어 소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끝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형상관리 체계하고 같이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툴을 활용하면 크리티컬 패스는 그냥 늘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늘상 볼 수 비주얼하게.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크리티컬 패스고 어느 부분이 현재 지금 바틀렉이 걸려 있고 이걸 누가 해결점을 잡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글씨는 강조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능적은 저희 그 뭐 리플 달듯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리플을 달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안 했니? 그럼 뭐 이래서 못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그럼 빨리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결재권자가 이 사람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옵니다. 그럼 결재권자가 딱 봐서 이거 얘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했다고 찍었네? 나오면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결재권자는 PMO는. 그럼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연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좀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생산관리 체계도 예전 같은 경우는 리파지토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일정 서버에다가 뭐 나스라든지 뭘 하나 네. 폴더별로 구축을 해놓고 뭐 산출물 뭐 버전 1.0.0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네이밍을 붙여가면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 툴을 도입을 할 때는 아까 그 타스크 매니지먼트와 연결을 해서 생산관리 툴에 그냥 던져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면 또 네이밍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 가능해서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또 수정을 하면은 한글 점 하나라도 수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히스토리가 딱 몇 분 몇 초에 어떤 걸 수정했다고 히스토리가 바뀌게 요걸 만드는 게 좀 상당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담당자별 기여도 현황이라는 걸 제가 이걸로 또 하나 기획을 했는데 누가 과연 이 소스 관리를 제대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하는지를 이제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걸 좀 했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을 하고 만들었던 그 매니지먼트인데요. 그 리콰이어먼트하고 테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요구사항 매트릭스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객과 저희 수행사들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구사항 매트릭스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고객이 요구사항이 어떻게 설계가 됐고 이거를 어떻게 개발을 했고 변경이 어떻게 됐고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이 한 툴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한 2-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프로젝트 전체 고객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어떤 기능으로 규결이 돼서 몇 번의 시험을 걸쳐서 마무리가 됐는지 시험이 심한 경우에는 20몇 번, 30몇 번 시험을 한 케이스도 발생을 해요. 예. 고객이 만족하지 못해서 저희 요구사항 케이스가 거의 한 제 기억으로는 가물가물한데 7천 개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요구사항 케이스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별도의 DB로 이걸 관리해야 할 정도의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툴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산출문을 만들지 말자였습니다. 쓸데없이 파워포인트 문서나 워드 문서나 엑셀 문서를 생성하지 말자. 여러분들 그거 할 시간에 좀 더 고객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개발에 더 힘을 써라. 그래서 모든 문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사실 누가 문서를 달라고 하면 문서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그냥 여기서 정형화된 틀 안에서 너네가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운영팀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이걸 그대로 통째로 넘겼어요. 자, 여기 당신들이 알고 싶은 모든 히스토리는 이 안에 있으니 여기서 뒤져서 찾으세요. 그래서 이게 산출물 인도 단계에서 이 툴 안에 있는 DB 자체가 그대로 임포트돼서. 근데 사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제품 요구사항은 그 충분히 디테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근데 디테일하지 그거를 않죠. 내부 분석을 통해서 7,000개까지 이렇게 네. 확장을 시킨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고객의 전문가들 요구사항은 모신 거 맞나 보네. 고객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러프합니다. 러프하잖아요, 주로.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굉장히 러프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죠. 상담원은 몇 초 이상 고객의 전화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몇 초 이상 안에 고객에게 전화를 받게끔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과 무엇은 잘 연동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과의 이제 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분석해 놓고 이제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요 툴을 통해서 전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아니면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 단계가 아마 저희 프로젝트 단계에서 가장 힘든 단계지 않았을까. 사실 이 단계가 잘못되면 그 뒷단계가 그렇죠. 다 망가져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히스토리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고객이 오리발 내밀 수도 있습니다. 나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해줘?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희 기록한 거에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 실제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러니까 특히 개발 프로젝트는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참 무서워요. 그거를 PMO에서 얼마나 다 이제 걸러내느냐가 이제 가장 제가 했던 것 중에 힘들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했던 효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모든 것들을 이제 다면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저희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고서를 받고 PMO가 취합을 하려고 그러면 뭐 밤새고 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그 다음날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고객 측에서 오셔서 자 주간 보고 한번 봅시다 하면 그냥 열어서 이런 이슈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업무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발자 아주 하위 개발자의 타스크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사람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형상 관리 같은 거를 통해서 제품이나 패키지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정량화되게끔 KPI가 도출이 됐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M에서 소스 관리에서 얘가 도대체 몇 번이나 이 소스가 갱신이 됐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KPI를 좀 뽑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단위로 저희가 시험 단계에서 계속해서 품질하고 리스크를 체크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적기에 이게 저희가 좀 신의 한 수라고 제가 나름 생각을 하는데 요 시험 단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시험하는 파트는 시험팀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 3달 동안 거의 뭐 죽다 살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이걸 계속 몇천 개의 기능을 2주 만에 한 번씩 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근데 그게 저희가 정확한 날짜에 딱
하루도 거르지 않고 딱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픈이 이 기능 때문에 오픈이 4주가 당겨졌어요. 오히려 4주를 당겨서 제가 오픈할 수 있는 멋지네.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이 나중에는 적응이 되니까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서 네. 나중에 우리도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협업하는 게 뭔지 보통 저희 업계의 단위 솔루션 회사들이 좀 소규모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솔루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데서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좀 PM 쪽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이력이라든지 지적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문서로 바꿀 수가 없는 그냥 DB로 다 저장돼 버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PMO인 제가 뭔가를 손대고 싶어도 제게 아니면 제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요. 나중에 운영부서에서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는 이제 구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구축이 끝나고 이관을 합니다. 운영팀에다 이관하면은 한 몇 달 동안은 시달려요. 그렇죠. 그거 옛날에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기능 하나 개발해 놓으면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개발을 하셨어요? 이렇게 개발하신 의도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1년 넘게 시달리는 것도 봤습니다. 네, 저 굉장히 지금도 저 몇 년 전 거 가지고 시달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히스토리가 통째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타스크를 추적을 하면은 이게 왜 변경이 됐고 어떤 날에 어떤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서 기능이 변경이 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한눈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용어 자체가 상호 간의 이해도가 다르면 네. 추적은 가능한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에다가 용어 사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 하셨네. 네, 솔루션사들이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 자기네 솔루션만의 용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것들을 용어 사전을 국문 영문해서 다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저희가 또 업무 사전을 하나 또 거버넌스 내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집어넣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IPCC 프로젝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계획된 기간에 끝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아까 20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개를 하다 보면 꼭 뒤처지는 그러니까 그 몇 개 솔루션 때문에 오픈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IPCC는 특징 중에 하나가 10개가 있으면 10개 시스템이 다 제 시간에 완성이 돼야만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능 동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채찍질이면 채찍질이고 그 개발자들이 숨을 데가 없는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 대신에 제가 이 툴을 사용하게 하면서 좀 많은 편의를 봐줬어요. 첫째는 문서 작업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굳이 문서 쓰지 마라. 그냥 여기다가 간단한 내용만 해라. 그리고 설계 문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솔직히 말하면 봐도 모른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구성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성해놓고 변경되면 변경해놓고 그런 그러니까 문서적 제가 이제 끝나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그 종료하는 총파티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정도 프로젝트에 저희가 문서 작업이 같이 있었더라 그러면 이거 절대 이 시간에 못 끝났을 겁니다. 이 시간 안에. 근데 문서 작업을 다 줄여버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적기에 끝날 수 있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부분들이. 원래 프로젝트 계획은 14개월짜리였는데 13개월 만에 완성하셨다. 원래 이제 13개월인데 13개월. 네, 13개월인데 저희가 한 4주 정도를 일찍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을 이제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계획 프로젝트 PM 생활하면서 계획보다 앞서서 오픈해 본 적이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그러면 보통 늦어지거든요. 이게 좋은 툴을 써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그 종사자들이 훌륭해서 그런 걸까요? 어느 게 저는 비중이 이제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한 50대 50대 50. 이제 보는데요. 근데 그건 저도 이제 PMS를 많이 여러 군데 걸 많이 써봤는데 대부분의 PMS들이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도 안에서만 움직여라라는 것이 있는데 플렉시빌리티가 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을 뜯어 고쳤어요. 저희 입맛에 맞게끔.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끔. 그 기획 단계가 이제 상당히 좀
이거 이제 개발하신 분이 저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많이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못 해먹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희 PMO나 수행사들이 저희가 처음에 이거 이제 교육하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사용 방법이 처음엔 약간 좀 안 겪어보신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한 건데 그래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고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구성원들이 또 아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이렇게 잘 맞아서 좀 훌륭한 프로젝트가 좀 되지 않았을까 예. 합니다. 네. 이야. 네, 예, 저 예. 발표는 저희가 몰랐던 시청자분들의 사전 질문이 제 그래요? 손에 들어와 있는데요. 음. 이게 아마 게스트분에게만 질문을 하는 건지 전체 저희한테 일단은 하는 뭐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게스트겠죠. 예, 일단 아니길 바라는데. 일단 그 중에 아까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거랑 딱 맞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모용범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시 매번 어려움을 겪는 게 요구사항 분석이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젝트 종료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객과 요구사항 정의를 사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사실 요구사항 분석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분석을 잘해야 설계를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분석 단계라는 건 이제 보통 고객의 RFP에서 이제 많이 출발합니다. 요구 제한 요구 사항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RFP를 가만히 보면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고객은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 뭔가요? 그걸 왜 넣나요?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들을 넣는 다 거예요. 집어넣는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 네. 10개가 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미팅을 하다 보면 고객이 반드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비중이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없는 거를 깝니다. 고객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신 고객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를 더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그 요구사항을 보면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이 더 멤버스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 정말로 원하는 건 정말로 극대화시켜서 조금 뭔가라도 내가 뭔가를 더 해주는 것처럼 애들을 해서 해주고 그 대신에 부장님 요거는 사실 요 기능이 부합이 되니까 이거는 뺍시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꼭 이게 만약에 고객이 꼭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프로젝트 RFP에도 안 나오고 이 프로젝트하고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네. 이 프로젝트하고.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해줍니다.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인데 그거를 무조건 해주게 됩니다. 그걸 해주게 되면은 약간의 한 10 정도의 그렇게 노력을 보여주면은 향후에 한 20 정도로 밀당이네요. 돌아오겠죠. 밀당. 밀당이죠. 정말 근데 밀고 당기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 맞으시네. 네. 최고 전문가 맞으시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다 그 옛날 경험에서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처음에 요구사항 수립 단계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기 쉽지 이게 않아요.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유롭게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항상 빡빡한데 그럼 그 중에서 요만큼이나마 여유를 찾으려면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정말 고객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렇죠. 빨 건 네. 빼고 또.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뺄 건 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키텍트나 PM PM나 PMO의 능력이 중요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뺄 그렇죠. 거를 네. 그래서 그 전에 RFP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은 정독을 해야 돼요. 꼼꼼하게 봐야 돼. 가서 이 기능은 우리 쪽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다른 데로 애드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머지를 해놓는 거죠. 하고 이제 고객하고 협상 테이블에 딱 앉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이 제일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장님 검토해 보니까 이 기능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갖다가 딱 넣으면은 얘보다 한 3, 40% 정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좋은데 그렇게 하시죠. 이제 말미에. 근데 이 몇 가지는 생각을 해보니 이거를 1년에 한 번, 특히 통계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콜센터 통계에서 1년에 특정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보는 통계입니다. 그거를 만들려면 공수는 똑같이 들어가거든. 이거는 실용성이 없다. 여기에 요 장표에 묻어 있으니까 빼시죠. 이제 그 관계를, 그 정리를 거의 뭐 한 달에 걸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고객과 요구사항 정의를 사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고객의 RFP를 철저히 분석한 네. 다음에 고객의 리얼 니즈를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협상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는 우리의 여유를 좀 찾기 위해서 정말 그 기능하고 좀 필요 없는 상관없는 거는 협상을 통해서 또 뺀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전문가도 돼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협상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구 네. 분석 단계에서 대부분 이제 보면은 소규모 프로젝트는 그런 거 이제 제 경험상 보면 보통 개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요구사항 예, 분석을 얘기하죠. 진행을 하세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직하고 기술적으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네. 된다가 너무 명확하신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물론 개발자 의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요구사항을 가지고 먼저 개발팀과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분석을 끝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막말로 좀 말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RFP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되지 않으면 고객하고 싸워서 100% 집니다. 네. 저는 그게 좀 가장 저도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구 분석 예. 단계거든요. 그 위에 이제 설계가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그래서 고객하고의 이제 협상. PMI에서도 최근에 그래서 PBA라는 자격증도 네. 예, 나왔는데 김태형 선생님 네. 언제 자격증 중요하죠. 도전하시나요? 아니, 지금 따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헌을 했는데 지금 좀 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 몰래 보고 떨어진 건 그래서 아니에요. 뭐 벌써? 첨언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은 대부분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하실 때 보면은 고객 측의 전문가분들도 있으시지만 예. 비전문가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네. 업무 쪽에 계신 분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큰 집단에서 어리석은 사람, 약간 어리석은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예. 라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실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커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좀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시다고 하는 게 저 사람은 좀 알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뭐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그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네. 기술적으로 접근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할 때 주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업무도 좀 잘 알고 P임급들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실제 개발자들은 제가 좀 배제를 시키고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사실 그거 싫어할 개발자분들은 없으시죠. 그쵸? 네. 딱 정리해서 할 것만 해서 딱 주면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 방송이 나중에 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군데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질문 하나. PMP를 3년마다 계속 갱신하나요? 해야 되나요? 박춘수님이 해야 되지 않나요? 여쭤보셨는데요. 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고 PMI의 모든 자격은 3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분 참고로 제가 갱신 안 해서 잘린 사람. 아, 그래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 백 이사님이 한번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PM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소통이죠, 뭐. 소통, 커뮤니케이션. 예, 맞습니다. 깔끔하네요. 아니 뭐 실제로 데일리 루틴하게 늘 부닥치는 게 이제 소통에서 오는 문제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팀원도 있고 그다음에 옆부서 팀원도 있고 중국의 PM도 있고 중국의 개발자도 있고 네. 뭐 그 의사소통 채널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맞아요. 항상 소통이 중요해요. 식당 가서 이렇게 그 알밥 시켰는데 알탕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예. 두 분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같은 똑같이. 의견인데요. 근데 이제 PM, 특히 이제 PM 입장에 PM은 사실 중간에 서는 사람입니다. 개발자들과 네, 고객의 그쵸. 사이에 네. 이제 끼어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양쪽에 적당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네. 개발자 입장을 대변할 수도 없고 네. 고객의 입장을 대변할 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개발자의 입장을 개발자한테는 고객의 입장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개발자들하고 하면서 고객하고 했던 얘기를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자 고객이 자 이걸 원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고객의 의견이 아니고 내 고객과 얘기를 해봤더니 이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게 지금 뭐 두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PM은 어떻게 보면 사이에 그 끼었죠. 센터에 끼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항상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하는 게 이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거. 이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에게 더 큰 이득을 갖다 줄 것이고 우리 프로그램 수행하는 조직에 더 큰 이득을 갖다 줄 네, 것이고 그거를 그냥 그거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고민이- 결정은 그거에 의거해서 그렇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프로젝트 종료부터 끝날 때까지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그거죠. 예. 이제 저울질을 얼마나 이게 수평이 되도록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윈루저 경기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이 없거든요. 우리한테 항상 이제 윈윈이 돼야 그래서 되니까. 제가 또 그 팀원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자, 고객이 만족을 하게 되면 50%의 성공이고 우리 프로젝트 팀까지 다 만족을 하는 그렇죠. 프로젝트는 정말 100%의 프로젝트의 완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끝내놓고 그럼요. 나서 예. 나의 뭐 캐리어라든지 어떤 나의 그런 게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많이 물론 술자리에서 좀 많이 하죠. 술로 푸시는군요.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팀원들하고 술을 먹으면 이제 술 얘기가 나와서 저도 술 좋아합니다. 팀원들하고 술을 먹으면 될 수 있으면 저는 1차에 끝내려고 그래요. 약간 거리를 네.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맞아요. 것도 깊어지면은 네.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고객들이나 이제 정말 친한 PM들이나 그런 경우 이제 2차, 3차 막 같이 놀고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나의 팀원들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좀 둡니다. 또 하나는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대1로 한 명씩 꼭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해요. 한 명씩 둘이서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네, 네.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질문도 싫어하고, 하고. 질문도 해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 팀원이 저는 제 팀원하고 그 밀접하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제 팀은 전체가 다 이제 PM들이니까 프로그램 그렇죠. 매니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디모티베이션 된다거나 아니면은 아 우리 팀장이 새로 왔는데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버리면 네. 조직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옮긴 지가 뭐 채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요즘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원들을 좀 이렇게 치얼업 해주고 모티베이션 할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죠. 요즘.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이제 PM이라는 게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제 선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보모의 역할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는 애들 좀 이렇게 툭툭툭툭 좀 달래주고 좀 삐뚤어 나가면 좀 다시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돌려 세우고 그래서 저도 PM 공부를 하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이제 다른 부분보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휴먼 리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나 우리 PM이나 아키텍트들의 관리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PMO의 의견을 100%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비록 내가 속으로는 저 친구한테 사기를 치고 있으나 나를 믿게끔 하고 대신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개발 쪽에서도 일을 하드하게 시키면은 반드시 베네핏을 네.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베네핏을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걸 좋아하냐면은 뭐 물질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골치 아픈 일을 해결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열심히 하는 대신에 하다 보니까 그쵸. 저는 테크니컬 PMO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개발자나 엔지니어를 떠난 지가 좀 오래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코딩이 어떻게 돼서 이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PM님 이 부분이 도저히 안 풀리는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이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때로는 근데 야 그거 그냥 무시하고 해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보다는 그 문제로 사소한 제가 볼 때는 사소한 문제예요. 되게 별거 아닌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그 펑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하라는데 안 되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정말 힘든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주면 돼? 최고 전문가 같아. 야, 해결해주면 돼? 그럼 이제 고객하고 회에서 나오지 않는다. 진짜 살아있는 경험. 그러니까 고객하고 바로 미팅을 하는 거죠. 네. 부장님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기능을 아니면은 뺍시다. 딴 거 내가 다른 거 안 해줄게. 뺍시다.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정말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제 경험상 개발자가 아 이건 못합니다 하는 건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SI 프로젝트가 그걸 강요를 하죠.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된다. 하면 돼. 코딩이니까 만들면 돼. 못 만드는 건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개발 툴이나 플랫폼이 지원하지 않는 그렇죠. 기능은 못 만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걸 강요를 하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몇몇 PM들은 이제 쏙 빠지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소한 문제를 하나 이렇게 PM이 나서서 고객하고 해결해 줄 때 그 개발자는 이제 좀 더 저를 더 믿고 기존에 맡은 일을 더 하게 되는 제가 그런 효과를 실제로 이제 저번 프로젝트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IPCC가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각각 다른 회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들 자기 솔루션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사하고 B사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야, 니네가 와서 붙여. A사는 왜 우리가 붙여? 니네가 와서 붙여야지. 그게 우주선하고 우주정거장을 도킹하는데 네, 누가 만들 거예요? 들어와 니들이 와서 붙여.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아니 이거 니네가 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사실 그거예요. 조율해야 고객하고 조율하는 건 되는데 내부죠. 이 인터페이스를 맞춰야 되는데 서로 자기네 거를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또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면밀하게. 자, 이 기능이 누가 더 역할이 큰지를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니네가 하는 역할이 더 커. 니네 역할이 더 큰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니네가 맞춰줘야지. 저쪽 보고 맞추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쟤네들은 못 고친다. 이거는. 못 고치겠더라. 근데 니네는 보니까 니네 개발자들 아주 훌륭하고 하니까 몇 줄만 손들면 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은 내가 쟤네들 보고 하라 그럴게.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쟤네들 시킬게. 그러면 이제 제가 뻔히 사기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제품하고 또 국산 솔루션하고 인티그레이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해외 글로벌 솔루션하고 프로젝트를 하면 힘듭니다.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첫째가 이제 영어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 회사들은 커스터마이징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네들이 이미 만들어진 규격을 고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박혀 있는 소프트웨어 상식은 표준이 어딨어? 고객이 원하면 고쳐야지인데 네. 글로벌 회사들이 배워야 될 점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표준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조업도 똑같습니다. 네.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해외, 근데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똑같아요. 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 무형의 가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제조나 이런 것부터 제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무형이기 때문에 네. 그 무형을 굉장히 좀 쉽게 여기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하나 변경함으로 해서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쪽에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 한 몇억 정도 든답니다. 한 2억 5천 정도 든답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또 글로벌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면 또 제가 사실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은 건 그건 또 그렇게 이해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글로벌 회사하고 참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음. 어느 정도 싸웠냐면은 그쪽 그 글로벌 쪽 회사 PM이 못 타먹겠다고 자기 돌아가겠다고 다른 사람 집어넣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나는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고 니네가 안 고치면 이건 할 수가 없다. 부장님 갑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갑 입장인데 이제 얼르고 달래고 빌고 해서 아마 그 회사에서 최초로 아마 그 회사 최초로 코리안 버전이 있어요. 1호 첫 번째 그 회사의 솔루션의 첫 번째 코리아 버전이 작년 프로젝트 때 나왔습니다. 많이 고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게 이제 좀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버전 관리도 이제 따로 해야 되고 그게 버전 관리를 따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표준인데 니네만 따로 관리를 해야 그 스토리 다 말씀하시려면 1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사실 네, 그런 스토리들이 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을게요. 이지선님이 PM의 가장 중요한 능력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까 한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정재용님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그건 이제 아까 다 보여드렸어요. 4주 땡겨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그 리포트라든지 이제 연구 논문에 봐도 다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됐다. PMO든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도입했던 건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입증이 돼 네.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PM을 접근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최인엽님이 PMO가 없는 회사에서 PMO를 만드는 방법과 PMO와 PM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PMO가 없는 회사에서 PMO를 만드는 거는 일단 제가 볼 때 CEO의 의지가 가장 네,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이제 좀 PMO를 내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저희 업계에서 예. 이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PM 혼자서 거의 PMO 역할을 같이 이제 수행을 1인 PMO도 하면서 있었죠. 1인 예. PMO도 이제 하고 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저희 쪽에서 또 저희 업계 쪽에서도 PMO 도입을 예. CEO들이 이제 필요성들을 예. 이제 많이 느낍니다. 누군가는 PMO가 여러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관찰하는 PMO가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지시하고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는 PMO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PMO 유형이 있는데 요즘들은 이제 많이 좀 적용하려고 하시는 근데 분들이 많이 여기서 있어요. 말하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에서 조금 이제 첨언을 하자면 물론 CEO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만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PMO에 집어넣을 거냐 이제 그거는 사실 다른 숙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연구 자료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7, 8년 이상 정도 경험을 가진 숙련된 PM을 PMO 멤버로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뭐 저 템플릿이라든지 지식을 개발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레커멘데이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좀 여러 업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좀 PMO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그냥 문서 정리, 그 다큐멘트 정리, 뭐 보고자료 정리를 이제 PMO 역할로 생각하시는 그건 이제 분들도 PMO의 아주 다양한 그 중에 가장 그 미니멈 네, PMO를 그거를 이제 PMO의 역할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게. PMO가 전체 사실 저는 PM보다 PMO가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들이 PMO 하면은 PM 서포팅 밑에서 조직이네.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도큐멘테이션을 하는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 밖으로 좀 그래요. 많이 계세요. 보면 오히려 PM이나 프로젝트를 전체를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PMO의 역할인데. 근데 이제 흔히 뭐 우리 전략적 PMO, 전술적 PMO라고 네.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건 전술적 PMO 그렇죠. 중에서도 가장 밑에 단계의 PMO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포트만 하는 네. 예, 그런 걸 이제 PMO. 그 다음에 PMO가 사실은 그 해외 컨퍼런스를 봐도 계속 이슈가 되는 게 PMO를 계속 살아남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한 1년 지나면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가 PMO로서의 어떤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PMO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제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질문한 게 PMO의 실적을 그러니까 PMO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아졌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게 궁금하다 그런 걸 질문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건 저도 사실 숙제입니다. 아 숙제다. 저도
PMO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PM이나 다른 개발자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실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내가 개발했던 개수, 소스나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네. 개발이 되지만 대부분의 PM의 업무는 보면 정성적인 것들이 좀 많이 그렇죠. 가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평가를 한다. 물론 똑같은 걸 두 번 해보면 되는데 그렇죠. 있을 때와 없을 때. 아,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정답이죠. 정답이네. 물론 그게 가장 이제 좋은 네. 거겠지만은 사실 그 부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관리팀의 업무 효율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느냐. 어렵다. 어렵까. 사실 저도 그게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어떤 이제 저희 팀원들, PMO 했던 팀원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어요. 각 분야별로. 뭐 개발 분야 아니면 이제 시스템 분야, 하드웨어 분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큐멘테이션 그런데 그거를 뭐 얘가 뭐 다큐멘터를 많이 정리했다고 점수를 잘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대부분 정량적인 것보다는 PMO 역할은 좀 정성적인 네. 좀 측면이 많이 좀 가미가 되는 거. 근데 이제 S사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거를 건수로 파악합니다. 예, 건수로 PMO든 뭐든 템플릿 몇 개 만들었느냐, 액션 아이템 몇 개 그 수집해가지고 조치했느냐, 뭐 이슈 몇 개 발굴하고 뭐 그렇죠. 리스크 몇 개 예, 해결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로 그 계량화시켜서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 정량화하는 거죠. 그 실제 거기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그 백그라운드 전혀 뭐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량적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아까 일일 수도 저희가 했던 툴 같은 경우에는 사실 PMO도 다 타스크가 있어요. 제가 다 지정을 해놨어요. 타스크별로. 네.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하면 계속 이슈와 리스크의 싸움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들어오고 리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제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저희 PM한테 이제 배분을 합니다. 이 이슈는 당신이 처리하시고 이거는 당신이 처리하시고 물론 근데 그 리스크가 이제 대부분 한 50%는 다시 돌아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네, 안 되겠지만 부장님이 해결하세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정량적인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 건을 총 처리를 했고 뭐 몇 건을 지연을 시켰고 이건 해결을 했다. 이슈 같은 경우는 해결한 게 있고 해결을 못하고 영원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방식이라면 정량화 시킬 수는 있죠. 사실 그걸 PMO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해요. 어쨌든 S사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굳이 정량화를 하자면 나름대로의 평가 방법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량보다는 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세요. 네. 저녁을 정성분 칼국수에 가서 자. 분위기 이상해지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 패널들이 또 준비한 질문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만이 저희가 그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금방 가네요. 예, 시간은 되게 빨리 갑니다.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2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하는 입장에는 2시간 금방 가거든요. 아무튼 오늘 바쁜데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소중한 그 경험담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17회에서 네.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